이제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넘어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게 봐주실 것 같은 주제인데요. 사업하면서 업무용 차량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동이 잦은 경우면은 당연히 업무용 승용차가 필요한데 아쉽게도 차량 관련 비용이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용 한도 제한을 받는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업무용 승용차 범위는 개별 소비세를 과세받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거의 모든 승용차는 한도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가 되는 차들을 살펴보면 소형차이거나 9인승 이상 차량이거나 특정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은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장의업 운구 차량처럼 업종 특성상 승용차를 영업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 세무사님은 업무용 승용차를 새로 마련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어떤 차량을 권장해 드리시나요? 사실 차량은 개인의 취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면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규정을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감가상각비 파트에서 유형자산은 정률법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5년 동안 균등하게 정액법으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한도가 1년에 8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특정법인은 그 절반인 4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일반 사업자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어가면 감가비 한도에 걸리게 되는 거고 렌트비로 환산을 해보면 월 렌트비 95만 원 정도를 넘어가면 감가상각비 한도에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새로 차량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마련한 업무용 승용차, 직접 사용하시는 대표자와 또 임직원들은 어떤 걸 주의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업무용 승용차를 마련하셨다면 크게 세 가지 의무사항이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하기. 두 번째,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세 번째, 법인 차량 중에서 8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셔야 합니다. 네, 세 가지 의무사항 꼭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첫 번째로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차량 운행기록부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에 맞춰서 차량 한 대마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용 범위는 이제 거래처 방문이나 영업활동, 출퇴근 등으로 다양할 수 있지만 가족여행이나 개인적인 운행은 업무용에 포함되지 않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1년치 총 주행거리 중에서 업무용 사용 비율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업무 사용 비율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감가상각비 등 관련 총 비용에 곱하게 되면 업무용 사용 금액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비업무용으로 송금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하게 됩니다. 네. 차량 가액이 높거나 차량 관련 비용이 크다면 당연히 운행기록부를 꼭 작성하셔야겠네요. 그럼 혹시 운행기록부 제출도 의무인가요? 은행기록부가 없으면 한 대당 1,50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제출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할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이건 꼭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명세서엔 각 차량 번호마다 몇 킬로미터를 달렸고 유류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으로 총 얼마를 썼는지 세부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무려 관련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의 1%입니다.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1%라니까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겨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법인은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공통적으로 한 대까지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자격사, 복식 부기 의무자는 두 대째부터 의무적으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시면 업무용 사용 금액이 극단적으로 0원으로 보게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24년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 사항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서 25년까지는 과도기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어도 업무 사용 비율을 50%만큼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보험 계약서를 받아보셨을 때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법인 고가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24년부터 출고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개정사항이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은 정말 법이 시행돼서 좀 놀랍더라고요. 규제가 줄지는 않고 조금 더 촘촘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제재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된 예규 판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국외사업장의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송금불사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법인 차량은 이제 대표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차량 관련 비용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이제 다음 조심 판례의 법인 대표자는 이제 차량 2대 이상을 직접 사용을 했는데 운행 기록부나 다른 증빙 자료가 없었던지라 이제 한 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아래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선 보험사의 귀책 사유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못했던 사례인데 보험사가 실수를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운전자 한정 특약의 소급 인정까지 해주면서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사례들은 되게 다양하네요. 그럼 이제 마무리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내용은 많아서 5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차 한 대당 유류비와 보험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까지 모두 포함해서 연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 운행기록부는 작성하지 않으면 차 한 대당 1,500만 원까지, 이를 초과하면 업무 사용 입증을 해야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은 법인에게 필수적이고 개인은 2대째부터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전문 자격사라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법인 차량 중 8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네, 이번에는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는데 퇴직연금은 어떤 방식이 있나요? 네,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대비해서 사회에 연금을 적립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는 DC형, 확정기여형과 DB형, 확정급여형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두 가지 퇴직연금 제도 개념부터 좀 낯설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기억하기 어려운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간단히 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부담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언제 지출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DC형,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직원이 퇴직할 때 적립된 금액과 운용 수익을 합쳐서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DB형, 확정급여형은 직원이 퇴직을 할 때 약정된 퇴직급여를 보장받고 매년 퇴직 부채를 계상하는 그런 적립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DC형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액은 정해져 있고 직원 입장에선 수령할 퇴직금이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징일 것 같고요. 반대로 DB형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변동적이지만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확정적이라는 차이가 있네요. 그럼 이 두 가지 방식 회계 처리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DC형은 회사가 사회로 부담금을 지급할 때 비용으로 바로 인정이 됩니다. 회사가 매년 납부하는 금액을 그대로 비용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 조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DC형은 별도 세무 조정이 필요 없다는 점이 회계 처리할 때는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이제 DB형의 회계 처리를 보면 지출이 있을 때마다 회사 적립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결산을 할 때 납입된 퇴직급여만큼 비용으로 잡고 퇴직 부채를 잡아주게 됩니다. 부채로 잡는 이유는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연말에 이렇게 회계 처리한 퇴직 부채가 세법에서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송금, 필요경비 불산입의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DB형은 퇴직 부채를 쌓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와 비교를 해서 매년 따져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의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다 비용 처리가 된다고 이해해도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주는 경우를 실무적으로 찾아보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와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규정한 한도가 좀 다르기는 한데 참고를 위해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인은 최근 3년의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의 10분의 1을 곱하고 12분의 근무개월 수를 곱하고 2배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인은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을 곱하고 근속 연수를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법인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정관에서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법인의 경우엔 임원의 퇴직급여에 한도가 있으니까 정관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네, 퇴직급여 관련된 예규 판례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보여드리는 사례에 따르면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단지 명목상의 지급 규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임원 전부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단순히 명목상의 지급 규정이라면 임원 퇴직금이 부인될 수도 있다.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는 점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이제 퇴직급여에 대한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지급 시에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세무조정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한도 범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한도를 초과한 퇴직급여는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임원의 퇴직급여는 직원과는 다르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명시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금을 알아볼 텐데요. 연말에 기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부금의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사님? 네, 기부금은 회사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을 의미하는데요. 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설립이 되기는 했지만 그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기부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비용 처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부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특례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기부금입니다. 특례 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뺀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요. 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이재민에 대한 구호 금품을 보내는 경우도 특례 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학술, 공연 등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입니다. 여기서 기부처가 일반 기부금 단체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실 수 있는 쉬운 방법은 홈택스에서 기부금 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검색해 보시면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부금의 비용 처리 한도는 기준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빼고 특례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를 한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면 한도가 20%까지 늘어납니다. 네, 되게 다양한 기부금이 있지만 일단 특례 기부금은 50%, 일반 기부금은 10%로 한도를 외워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지정 기부금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나 향후회, 또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지원하는 금전적인 비용들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자산을 넘기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기부금의 분류와 관련해서도 관련 예규나 판례가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은 단순히 학술대회 행사 등의 후원금을 지급하고 광고 선전비로 계상한 금액이 있었는데 이것을 광고 선전비로 인정하지 않고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서 전액 송금 불산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사례 공유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기부금마다 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도를 초과해서 기부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은 10년간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월된 기부금은 매년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 내에서 다시 비용 처리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부금을 잘 활용하면 회사의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고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한도를 사전에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부금에 대해서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그리고 비지정 기부금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둘째, 기부금은 비용의 한도가 특례 기부금은 50%, 일반 기부금은 10%, 사회적 기업일 경우에는 20%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해도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10가지 계정값을 살펴봤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결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계정 과목과 세무 조정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결산 시즌이 바쁘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챙기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도 줄이고 세무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또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회계 처리 그리고 세무 조정이 필수적일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이 대표님들과 그리고 실무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강의에서 얻은 내용을 실무에 조금씩 적용을 해보시고 앞으로도 세무하고 이제 회계 관련된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현 세무사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